네, 안녕하세요. 김석희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본의 만화 이야기, 오늘은 순정 만화의 등장까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1945년 패전 이후 몇 년은 일시적으로 가미시바이 아저씨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예, 우선 전쟁 실업자가 많았다는 게 이유일 겁니다. 게다가 이 가미시바이는 그냥 조그만 상자형 박스, 그리고 거기에 조그만 이야기, 그리고 작은 그림 정도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이 가미시바이 수요가 있었어요. 당시 전쟁 폐허였죠. 그래서 사람들은 전쟁 폐허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뭐 보통 나가사키나 히로시마에만 원폭이 투하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원폭이 투하되지 않은 지역에도 굉장히 그 공습이 많았기 때문에 일본 전역이 초토화되어 있었어요, 거의. 예, 그래서 다 불타버린 집에서, 골조만 있는 집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서민들이나 어린 나이들에게 가미시바이는 작은 돈으로 눈깔 사탕 하나 값으로 누릴 수 있는 큰 기쁨이었을 거예요. 네, 가미시바이 아저씨들은 매일매일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화가들이 작품을 그리는 거하고는 좀 다른 형태의 노동이죠. 결과적으로 엄청난 만화 인력을 양성하게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좀 속상한 일이지만 아시다시피 일본 경제는 한국전쟁 이후에 굉장히 발전하죠. 1950년대 중후반에는 일본 경제가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TV가 많이 보급이 되고 사탕이나 과자 같은 것도 대량 생산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가미시바이 아저씨들도 인기가 없고 사탕도, 눈깔 사탕도 인기가 없게 되죠. 네, 이때 가미시바이 아저씨들이 이제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네, 책방을 하게 됩니다. 일본어로는 가시홍이야라고 해요. 이 책을 빌려주는 가게라는 뜻인데 주로 만화책을 많이 뒀다고 그래요. 어떤 연구에 의하면 한 달에 100권씩 빌려가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당시에 대출 카드 같은 거를 이제 구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구에 의하면 이 시기에 대출카드 자료들을 토대로 보면 대체로 시골에서 상경한 노동자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만화가 그들의 애환을 많이 달래줬던 거겠죠. 그리고 가미시바이 그림을 그리던 분들 중에는 만화가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장 유명한 사람이 시라토 산베이라는 사람입니다. 갑바 무예첩, 닌자 무예첩 같은 만화를 그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닌자 이야기는 지금도 일본 대중서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죠. 근데 이 모든 것보다 가장 큰 센세이션한 사건은 이런 책방 문화 속에서 대단히 주목할 만한 여성 작가들이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스타가 된 여성 작가는 하세가와 마치코라는 여성이에요. 이 사람이 사자의 상이라는 만화를 그립니다. 처음에 4컷 만화였다가 나중에 영화도 되고 또 TV 애니메이션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만화가 히트를 치면 영상화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 거죠. 그래서 1969년에 TV 애니메이션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무려 2022년 현재까지도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장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잠깐 TV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하면 일본의 TV 애니메이션은 시간이 안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사자의 상부터 그렇게 됐어요. 명탐정 코난도 25년 동안 계속해서 어린아이라든가 자라지 않고, 그 다음에 짱구는 못 말려도 그렇고 계속해서 시간이 쌓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모든 게 사자의 상에서 시작되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정확하게는 등장인물들이 나이를 먹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런 일상이 계속되는 그런 약간 특징적이라고 할까요? 일본 TV 애니메이션에 그런 게 생겨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만화의 세계관도 만화가 시작된 당시에 머물러 있어요. 약간 가부장적이고 구식입니다. 1970년대가 되면 여성 만화가들의 활약이 더욱 눈부셔집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베르사유의 장미나 캔디 같은 만화들이 등장해요. 자, 베르사유의 장미 한번 가볼까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짝꿍이 흠뻑 빠져 있어서 알게 된 만화였는데 저 역시 굉장히 몰입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케다 리어코의 베르사유의 장미는 1972년부터 1973년까지 일본의 출판사 슈에이샤라는 출판사가 있어요. 슈에이샤의 만화 잡지 주간 마가렛이라는 소녀 만화 잡지에 연재가 됐었고요. 프랑스 대혁명 전후의 프랑스를 배경으로 하죠.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역사가인 소설가 슈테판 츠바이크의 작품 마리 앙뚜아네트 베르사유의 장미라는 작품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시민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의 프랑스, 주인공은 오스칼입니다. 네, 오스칼은 여자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원했던 이유로 어렸을 때부터 남장을 하고 승마와 검술을 배우죠. 그래서 뭐 여느 그 귀족 남성들보다 훨씬 이제 강력한 무예를 익힌 그런 여성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오스칼의 호위무사였던 그리고 몸종이기도 했던 앙드레는 오스칼의 유모의 손자죠. 예, 그래서 어릴 적부터 오스칼의 검술 상대가 되고 신분의 차이는 있지만 친구로 지냅니다. 근데 이 앙드레가 결국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평생 오스칼을 사랑했었죠. 오스칼은 이제 프랑스 왕가의 근위대장으로 복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어린 나이에 프랑스 왕가로 시집을 오게 된 마리 앙투아네트를 호위하게 되죠. 그 무렵에 마리 앙투아네트는 스웨덴에서 유학을 온 페르젠이라는 청년과 사랑에 빠지죠. 뭐 불륜입니다. 네. 그래서 둘의 관계를 지켜보던 오스칼은 왕비가 된 이제 마리 앙투아네트가 스캔들에 휘말릴까봐 그래서 이제 페르젠에게 떠나달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페르젠은 미국의 독립전쟁에 참전을 하기 위해서 프랑스를 떠납니다. 그래서 마리 앙투아네트는 이제 상사병에 걸려요. 그래서 값비싼 보석과 드레스를 막 이렇게 사들이고 그 다음에 뭐 가장무도회를 열고 그리고 심지어는 도박에까지 손을 대고 하면서 그 사치를 일삼으면서 애인에 대한 그리움을 채우려고 하죠. 네. 그런 왕비의 사치는 어쨌든 세금을 과중하게 만들었고 프랑스의 민중들을 화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11조도 교회에 11조도 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그 불만을 참다 못한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1789년 7월에 바스티유 감옥을 시민들이 습격하면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이때 오스칼은 자신의 직을 버리고 혁명군에 가담을 해요. 네, 결국은 이제 총을 맞아서 죽습니다. 네, 오스칼도 죽고 같이 이제 참전했던 앙드레도 죽고 두 사람은 이제 그쯤에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래서 나중에 혁명이 끝나면 결혼하자라는 약속까지 했었는데 결국은 안타깝게 두 사람이 다 죽고 맙니다. 뭐 이 대목에서 뭐 소녀들은 엄청나게 울고 감정이입하고 그랬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바스티유 감옥은 시민들에게 함락이 되고 베르사유 궁까지 이제 다 혁명의 불길이 번져서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는 처음에는 뭐 반감금 상태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탈출하려고는 했지만 실패하고 결국은 평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뭐 이런 표현이 이제 만화에도 나오죠. 네. 이 만화는 1974년에 여성 단원만으로 이루어진 다카라즈카 극단에서 뮤지컬로 상영이 돼요. 다카라즈카 극단은 되게 오래된 극단이에요. 1913년부터 있었던 곳인데 그 전에 가부키라든가 이런 거는 모두 여성 역할까지 남자들이 하는 그런 극단이었어요. 그러다가 여성만으로 이루어진 극단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카라즈카에서 베르사유의 장미를 사실 뮤지컬로 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수순이었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스칼이라는 존재 자체가 다카라즈카에 딱 어울리는 역할이었습니다. 자, 그럼 왜 일본에서는 베르사유의 장미 같은 이런 만화나 아니면 다카라즈카의 그 뮤지컬이 인기를 끌었을까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왜 베르사유의 장미 같은 만화가 인기를 얻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당시 남녀 교제가 자유롭지 않았던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실제의 일본 남성보다 더 우아한 남성, 여성들의 이상에 가까운 여성들이 만들고 여성들이 좋아야 했으니까 뭐 그 당연한 결과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남성상을 만들어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여성에게 주어진 젠더적 역할에 의문을 품는 그런 세대였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프랑스나 미국 같은 그 서구 유럽이나 그 영미권의 여성들이 훨씬 우리보다 자유롭다라는 그런 인식과 동경 이런 게 아마 반영이 되었지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후에 기무라 미노리나 오시마 유코 같은 여성 만화가들도 이제 대거 등장을 해요. 그래서 소녀 만화는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이제 현실을 왜곡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여성상을 바꾸는데 어떤 일정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만화 출판은 일본 전체 출판물에서 사실 굉장히 비중이 커요. 그래서 일본의 고도 성장기에는 이렇게 이제 이 고도 성장기의 만화를 보면서 자란 세대 중에는 단카이 세대라고 있죠.
베이비붐 세대. 그래서 이 세대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 아직도 여전히 만화책을 봤다고 그래요. 근데 당시의 대학생의 이미지는 엘리트고 사회의 지도자고 뭐 이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대학생이 만화를 보다니 하면서 교수들도 굉장히 깜짝 놀라고 뭐 만화 읽는 대학생 이러면서 신문 기사도 나고 막 이랬습니다. 이 시대에는. 그러니까 이 만화를 보며 자란 세대가 대학생의 이미지를 바꾸고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까요? 그래서 아무튼 교수들이 굉장히 놀랐다라고 하는 기록을 여기저기서 보면서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미국 만화의 모방에서 시작된 일본 만화가 미국과는 다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요인에는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도 있고 역사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살펴봤던 가미시바이의 전통, 네, 그리고 이런 여성 만화가들의 집단적인 등장, 네, 대거 눈부신 활약,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만화의 대중성 확보는 이후에 애니메이션을 발전시키는데도 아마 큰 원동력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